엘리베이터 교체로 한 달간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던 기간이었습니다. 15층에 사는 김영수 씨는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무릎이 아파 계단으로는 내려갈 수 없어서 결국 119를 불러야 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현실입니다. 젊을 때는 전혀 문제 없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층수, 넓은 평수, 멀리 떨어진 병원, 모르는 이웃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이거 내 이야기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기준 956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8.4%입니다. 매년 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현재 살고 있는 집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넓어서 관리가 힘들거나 너무 높아서 오르내리기 어렵거나 너무 외져서 병원 가기가 힘들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이 20년 후에도 살기 좋은 집일까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이 영상을 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문이 든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32평인데 줄여서 18평으로 이사 가면 체면이 서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평수가 신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이런 생각이 독이 됩니다. 실제로 노후 생활을 해보면 사용하는 공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방 2개는 창고가 됩니다. 큰 거실도 TV 앞 소파 한 귀퉁이만 사용합니다. 넓은 주방도 밥 한 그릇 끓이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넓은 집은 청소하기 힘들고 난방비는 많이 나오고 계단 있는 복층이라면 오르내리기도 힘듭니다. 무엇보다 관리비가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고령자 주거 실태 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주거 면적은 50에서 60제곱미터 약 15에서 18평입니다. 이보다 넓어도 좁아도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넓으면 관리가 부담스럽고 너무 좁으면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적정 규모가 가장 편안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후를 잘 준비한 분들은 대부분 18에서 25평 정도의 아파트나 주택으로 이사를 갑니다. 관리하기 쉽고 난방비도 적게 들고 청소도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손님 올 때는 어떻게 해?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손님이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끼리 외식하거나 밖에서 만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수가 아니라 살기 편한 구조입니다. 방 1개, 거실, 주방, 화장실이 한 평면에 있어서 이동하기 편한 집. 계단이 없고 문턱이 낮고 손잡이가 있는 집. 이런 집이 진짜 좋은 집입니다. 복지관 근처에 살면 좋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합니다. 앞으로 복지관 근처가 노년의 강남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지관이 노년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교실, 영어 회화, 서예,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강좌가 열립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혈압 측정, 혈당 검사, 물리치료, 운동 프로그램 등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셋째, 식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혼자 살면 밥 챙겨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영양을 고려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각종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덜 수 있고 살아가는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영희 씨 72세는 5년 전 복지관에서 도보 5분 거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 근처에 살면 뭔가 초라해 보일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체조에 참여합니다. 점심은 복지관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먹습니다. 오후에는 서예 교실에 다닙니다. 저녁에는 동네 산책을 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살지만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의 또 다른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대부분의 복지관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습니다. 병원, 마트, 은행, 약국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도 가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지관 주변에는 노인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길고 보도블록이 잘 정비되어 있고 경사가 완만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노년기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복지관 중심의 노인 커뮤니티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거주지 근처 복지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살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운동시설, 병원입니다. 이 3가지가 모두 갖춰진 곳에 살아야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특히 비슷한 또래의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산책하고 때로는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새로 이사할 곳을 정할 때는 낮 시간에 그 동네를 걸어보세요. 공원이나 상가 주변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트에서 장 보는 사람들의 연령대도 살펴보세요. 젊은 사람들만 많은 동네보다는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 있는 곳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시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헬스장은 부담스럽고 집에서 혼자 하는 운동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나 운동기구가 설치된 야외 시설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집에서 걸어서 5분 이내에 공원이 있는 것입니다. 공원에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벤치가 적당히 있고 화장실이 깨끗하면 더욱 좋습니다. 운동기구도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만약 공원이 없다면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라도 있어야 합니다. 복도식 아파트보다는 단지 내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인사하게 되고 친분도 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입니다.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의학과가 있는 병원이면 더욱 좋습니다. 정기검진, 만성질환 관리, 약 처방 등을 모두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병원은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응급상황이 아닌 이상 자주 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동네 의원이나 내과가 더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친해지면 건강 상담도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도 중요합니다.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상비약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복용하는 약이 많은 경우 약사와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직접 가서 둘러보고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해 보는 것처럼 하루 일정을 짜보세요. 그러면 그 동네가 자신에게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 전원주택, 고층 아파트, 노후주거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버타운의 경우 편의성은 확실합니다. 식사, 청소, 빨래, 건강관리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폐쇄성입니다. 비슷한 또래만 모여 살다 보니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젊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서 활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입주 비용과 월 관리비가 상당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심리적 문제입니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욕이 떨어집니다. 편리함과 맞바꾼 자립성의 상실감도 큽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대신해 주니까 점점 의존적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실버타운에 들어간 후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호텔 같은 감옥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선택입니다. 전원주택은 많은 분들이 로망을 갖고 계십니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텃밭도 가꿀 수 있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첫째, 관리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보일러 고장, 지붕 누수, 정화조 청소 등 도시에서는 겪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을 직접 처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둘째, 의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병원까지 차로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119가 도착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큽니다. 이웃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류하기 어렵습니다. 겨울철에는 며칠씩 사람을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베케이션 집 개념으로 먼저 경험해 보세요. 1, 2년 정도 주말마다 가서 살아보거나 몇 달씩 살아보세요. 그래야 실제 생활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도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정전이나 고장으로 엘리베이터를 못 쓰게 되면 집에 갇히게 됩니다. 특히 15층 이상 고층에 살면 계단으로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층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심리적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추락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도 있습니다. 위아래층 소음에 민감해지면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거 형태가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경제력,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에서 5층 정도의 저층 아파트나 주택이 가장 무난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도 계단으로 오를 수 있고 관리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웃들도 있어서 외롭지 않고 응급 상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까 따로 살까? 노후를 앞둔 부모들의 영원한 고민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가깝지만 따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함께 살면 편리합니다. 아플 때 돌봐주고 외로울 때 대화 상대가 되어줍니다. 손자, 손녀와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세대 간 생활 패턴이 다릅니다. 부모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반면 자녀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TV 프로그램 취향도 다르고 음식 취향도 다릅니다.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 갈등이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같은 집에서 살면 부담스럽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립성의 상실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다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가까이 사는 것이 좋을까요?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금방 갈 수 있고 평소에는 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정순 씨 69세는 아들 가족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한 동 떨어진 곳에 삽니다. 평소에는 각자 생활하지만 손자가 학교에서 일찍 오는 날에는 할머니 집에서 간식을 먹고 기다립니다. 아들 부부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손자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서 서로 부담스럽지 않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너무 가까이 계시면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 정도 거리가 딱 좋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큰 집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놀러 올 때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큰 집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습니다. 와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을 줄여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후에는 집보다 현금이 더 필요합니다. 의료비, 간병비, 생활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만이 아닙니다. 심리적 거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간섭하지 않고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받지만 평소에는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별 맞춤 주거 전략.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주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복지관 근처 소형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전세나 월세로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집을 사려고 하지 마세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활용하면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명자 씨 74세는 복지관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원룸에 삽니다. 월세 30만 원입니다. 매일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으니 식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니 문화생활비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살 수 있을 줄 몰랐다고 만족해합니다. 건강이 가장 큰 걱정이라면 병원 가까운 곳에 사세요. 종합병원보다는 단골 의사가 있는 동네 의원 근처가 좋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약을 타고 간단한 치료를 받기에 편리합니다. 조용한 환경을 원한다면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고려해 보세요. 아파트보다 조용하고 작은 마당이 있어서 화초도 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에 신경 써야 하고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가장 큰 걱정이라면 커뮤니티가 활발한 아파트 단지를 선택하세요. 입주자 동호회가 많고 경로당이나 커뮤니티 센터가 잘 운영되는 곳이 좋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면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문화시설이 가까운 곳을 선택하세요. 도서관,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등이 있으면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도 있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을 원한다면 지하철역이나 버스 터미널 근처를 고려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운전하기 어려워집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번화한 곳은 피하세요. 소음이 심하고 공기도 좋지 않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가 적당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곳에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단기 임대라도 좋으니 한 달 정도 살아보세요. 그래야 그 동네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낮과 밤, 평일과 주말이 어떻게 다른지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닌 환경 만들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3년 213만 가구에서 2030년에는 300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닌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기적인 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복지관 요가 교실, 목요일 오후에는 도서관 독서 모임, 토요일에는 등산 동호회. 이런 식으로 일주일 스케줄을 짜두면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몇 번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동네 상점과 친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가는 슈퍼마켓 사장님, 미용실 원장님, 약국 약사님과 인사를 나누세요.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봉사활동도 추천합니다.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지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노후 주거 선택의 명암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공 사례입니다. 김태호 씨 67세는 5년 전 서울 강남의 40평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분당의 20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집을 줄였다는 말을 들을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과 차액으로 생긴 여유 자금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매월 나오는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절반으로 줄었고 청소할 공간도 줄어서 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새 집 근처에는 대형 병원이 있고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도보 10분이라 교통도 편리합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연령대에 이웃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습니다. 반면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박영수 씨 72세는 3년 전 전원생활의 꿈을 안고 경기도 외곽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500평 대지에 50평 주택, 텃밭까지 있는 멋진 집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텃밭에서 채소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난방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업체를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병원이 너무 멀었습니다. 가까운 내과까지 차로 30분이 걸렸습니다. 운전에 자신이 없어지면서 외출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이웃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겨울철에는 며칠씩 사람을 못 보는 날도 있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1년 전 다시 시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원주택은 큰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로망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입니다. 최영희 씨 69세는 2년 전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입주비만 3억 원, 월 관리비 150만 원이었습니다. 시설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이유는 답답함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규칙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프로그램 시간, 심지어 외출 시간까지 감옥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또래만 모여 있다 보니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병원 이야기, 자식 자랑, 옛날 이야기만 반복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전혀 없어서 사회와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편리함을 얻었지만 자유를 잃었다고 최 씨는 말합니다. 지금은 복지관 근처 소형 아파트에 살면서 훨씬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로망보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편의성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이 물리적 조건보다 중요합니다. 노후 주거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실제로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가 나에게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성향, 건강 상태, 경제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노후 주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고 답합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황 점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노후에도 적합한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세요. 계단은 몇 층인가요? 가까운 병원은 어디에 있나요? 대중교통은 편리한가요?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만약 현재 집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문턱을 낮추거나 미끄럼 방지 타일을 붙이는 등 작은 개선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제적 준비입니다. 현재 집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부채는 얼마나 있는지, 이사 비용은 얼마나 들지 계산해 보세요. 노후 주거비로 매월 얼마나 지출할 수 있는지도 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역 탐색입니다. 후보지를 3-4곳 정도 선정하고 실제로 가서 둘러보세요. 낮 시간대, 저녁 시간대, 주말에도 가보세요. 그 동네에서 하루 일정을 짜보세요.
아침에 산책하고 점심 먹고 장 보고 병원 가는 동선을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단계는 체험 거주입니다. 가능하다면 한 달 정도 살아보세요. 단기 임대나 민박을 이용해서라도 실제 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동호회, 봉사활동 등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여섯 번째 단계는 점진적 이사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지 마세요. 먼저 짐을 줄이고 필요 없는 가구를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집을 구하고 마지막에 이사하세요.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적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70대에 이사하는 것보다 60대에 이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떠밀린 이사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나서 이사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주도적으로 준비한 이사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집이 주는 인생의 의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추억이 쌓이는 곳이고 꿈을 키우는 곳이며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특히 노후의 집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큰 집이 좋은 집이다, 비싼 집이 좋은 집이다, 자녀에게 물려줄 집이어야 한다. 하지만 노후에는 이런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집은 살기 편한 집입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는 집이고 외롭지 않게 해주는 집이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집입니다. 평수나 가격이 아니라 삶의 질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체면과 허영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한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합니다.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미래의 불안보다는 오늘의 행복에 집중합니다.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추억도 포기해야 하고 이웃도 떠나야 하고 익숙한 환경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만큼 얻는 것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도 있고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 다릅니다. 더 이상 확장하고 성취하는 시기가 아니라 정리하고 누리는 시기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집에서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이 찾아야 할 집의 모습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집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집 말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보람 있는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이거 내 이야기네 하고 공감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집이 인생 최고의 안식처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주변에 도움이 될 분이 있다면 공유도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